오늘은 일본이 꾸준하게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관련 팩트 체크를 해볼 텐데, 정리 영상도 따로 올라가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의 흐름대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헌에 독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문헌에 따르면 독도가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건 20세기 초반으로 그 전까지는 우산도라고 불렀으며, 독도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섬을 지배했던 우산국에 관한 기록은 서기 512년부터 등장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신라 22대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512년 현재 강릉에 하슬라주가 설치되면서 이사부는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었고 우산국을 복속시킨 건 이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부는 우산국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사부는 사자를 이용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섬에 사자를 풀어놓겠다 라고 협박했고, 겁먹은 우산국 사람들이 항복하자 손쉽게 우산국을 정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사자를 잡아서 데리고 간 다음에 우산국을 정복한 걸까요?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13년 여름이 한창이던 6월, 우산국이 귀속해와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헌상했다. 하슬라 군주가 된 이찬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이 우둔하고 성격이 몹시 거칠어 무력만으로는 항복시키기 어렵지만 계략을 쓰면 복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군선에 나누어 실은 뒤에 그 나라 해안에 도착해 너희가 만약 복속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고 속여서 말했다. 이 말을 듣자 그 나라 사람들은 무서워하여 곧 항복했다 라고 합니다. 이 원문을 통해서 당시 울릉도를 우산국이라고 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17세기 공문서에 우산국이란 울릉도와 우산도, 즉 독도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우산국이라는 것 자체가 울릉도와 주변 섬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뒤 신라가 망하고 나라를 고려에 바치면서 고려가 신라의 정통성을 물려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산국 사람들은 고려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울릉도에서 사진 두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기 때문에 태조왕건은 그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는 신라의 정통성을 물려받아서 일본과 교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려는 일본에 몇 차례 사신을 보내서 수교하려고 했지만 고립 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은 고려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고, 이후 고려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일본과의 국교 수립이 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일본의 역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 역사의 계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사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사기는 일본이 정사를 편찬해서 자신들의 역사와 계보를 확립하기 위해 완성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유사랑 비슷해요. 마치 단군 신화처럼 신화를 이용해서 일본의 역사와 정통성을 밝히고 있는데, 이 고사기에 따르면 세상은 처음에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없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천지가 나뉘어졌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5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신세 7대 혹은 천신 7대라고 불리는 7신이 태어났는데, 그중 막내이자 쌍둥이 남매이자 부부인 남신 이자나기와 여신 이자나미는 가장 높은 신들에게 말랑말랑한 국토를 튼튼하게 굳혀라 라는 국토를 수리하고 다듬는 것을 명령받고, 창을 바다에 내리 꽂아서 휘저은 뒤 창을 들어 올리자 그 끝에서 소금이 떨어졌고, 이것이 최초의 섬인 오노고로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그 섬으로 내려가서 기둥을 세우고 둘이 결혼해서 큰 8개의 섬들을 낳고 또 6개의 작은 섬들을 낳은 뒤 다른 여러 신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러던 중 불의 신을 낳는 과정에서 이자나미가 타 죽었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이었던 이자나기는 저세상으로 넘어가서 와이프였던 이자나미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이자나미는 이미 저승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찾는 동안 절대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죠. 하지만 늘 신화가 그렇듯 이자나기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자나미의 몸을 보게 되었고, 썩은 채로 구더기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분노한 이자나미는 이자나기를 곧바로 쫓았고 도망가던 이자나기는 저승의 입구에서 거대한 바위로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봉인당한 이자나미는 내가 하루에 1000명을 죽여서 이 한을 풀겠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이자나기는 그렇다면 자신은 하루에 1500명을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자나미는 일본 섬과 신들을 창조한 창조신이면서도 저승의 신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 일본 왕조는 이렇게 신화를 빌려서 일본의 영토 범위를 선언했다라고 봐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영토 문제는 센카쿠 열도, 쿠렐 열도, 독도인데 전부 일본 신이 창조했다라는 언급이 없는 땅들입니다. 게다가 고사기가 편찬된 8세기에는 승려 교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일본 전도인 교키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키도는 17세기 중반까지 일본 전도의 기본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것은 당시 일본 중앙정부 역시 17세기 중반까지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일본은 유일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발해가 망하자 대외적으로 정식 외교를 맺지 않는 고립 외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고립 노선은 926년부터 시작돼서 무로마치 막부치기 옹립한 천황 세력인 북조와 고다이고 천황 세력인 남조가 대립한 남북조 시대가 끝나는 1392년에서야 끝났고, 고립 노선을 유지하던 약 500년간 일본은 일본만의 독특한 정치 체계와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일본을 통치하게 된 무로마치 막부는 고립 정책을 끝내고 중국과 조선 모두와 정식으로 국교를 맺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렇다 할 접점이나 독도로 싸울 만한 일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들어서서 정식으로 국교를 맺자 독도와 울릉도를 두고 일본과 조선 간에 충돌이 나기 시작해요. 태종은 그동안 벼슬을 주고 울릉도를 통치하던 방식을 바꿔서 울릉도의 주민들을 모두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건 섬을 비운다라고 해서 공도 정책이라고도 해요. 이 태종실록에 따르면 강릉도의 무릉도 거민을 육지로 나오도록 명령했으니 이것은 감사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강릉도는 강원도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꽤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외적이 우산도, 무릉도에서 도둑질을 하였다라는 기록과 저 사람들은 일찍이 요역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등의 기록을 봤을 때 죄인들이 섬으로 도망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외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어서라거나 군역을 피해서 도망친 백성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주 정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세종 때가 되어서야 일단락되었는데, 이때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이 드디어 정리가 됩니다. 태종 때 울릉도민들은 울릉도를 우산도 혹은 우산국이나 우산국도 등으로 불렀고, 조선 본토에서는 무릉도나 우릉도 등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종 때가 되자 울릉도는 무릉도, 독도는 우산도로 불렸고, 두 섬을 합해서 울릉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명칭이 정리가 됩니다. 세종 때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명칭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울릉도가 있다, 현해 정동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고 했고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했다.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섬만이라는 조건을 봤을 때는 울릉도와 죽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날씨가 맑을 때 볼 수 있다라는 설명과 일치하는 두 섬은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사 지리지에는 주변 섬을 지배했던 우산국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주변 섬들에는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울릉도가 무릉도고 무릉도가 우릉도고 이 우릉도가 우산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산도 플러스 무릉도가 우산국이자 울릉도다라는 인식이 새롭게 확립된 거죠. 이렇게 세환정책과 명칭 정리가 끝난 뒤에 중종실록에는 1511년 강원도 관찰사에게 울릉도 등지를 순찰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섬이 완전히 비곤한 뒤여서였는지 1511년 이후에 거의 180년 동안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지 않은 채로 공도정책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공도정책이라는 건 섬을 비워뒀다는 건데, 국제법상 섬을 비워둔다는 건 이 섬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589년에 완성된 조선시대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 군옥의 내용을 보면 섬, 사나움, 사자 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울릉도가 국내 지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아서는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을 뿐 조정에서는 울릉도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시에 전국시대로 접어들 시기였기 때문에 뭐 울릉도든 독도든 뭐 신경 쓸 여유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잠잠했던 울릉도가 일본에 의해서 시끄러워진 건 조선과 일본의 어민이 울릉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1693년 울릉도에 상륙한 일본인은 조선인과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안용복과 박어둔이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납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도토리번에서 신문을 받고 대마도를 거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도토리번에서는 번주가 의외로 조선과의 충돌을 염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대접해줬고 안용복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울릉도는 조선 땅이라는 서계를 써줬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를 들러서 왔는데 대마도 관리들한테 이 서계를 빼앗겼다라고 안용복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울릉도 쟁계라고 부르고 일본은 다케시마 일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1693년 11월 대마번의 2인자인 귤진중이 일본으로 연행한 두 사람을 조선에 송환하면서 서신 하나를 동래부에 전달한 걸로 시작이 돼요. 이 귤진중이라는 사람은 일본식으로 읽으면 다치바나 마사시게인데 대마도주는 대대로 이제 소씨들이 번주가 되어 왔거든요. 귤진중의 조상은 대마도주 소씨가 대마도의 토착 세력과 싸우고 있을 때 함께 참전해서 줄곧 대마도주 소씨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집안이에요. 귤씨 집안이. 그래서 이 귤진중 역시 대마도주의 오른팔이며 대마번의 2인자였고 조선과의 외교를 도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동래부에 전달한 서신의 내용은 이래요. 귀역의 바닷가에 고기잡이를 하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의 다케시마로 배를 타고 왔으므로 국금을 상세하게 알려준 뒤에 다시 오면 안 된다고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 40여 명이 다케시마로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음으로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어민들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게 해줘라 라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조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조정에서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 좌의정 목내선과 우의정 미남의 주장대로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마치 다른 섬인 것처럼 애매하게 적어서 울릉도는 조선 땅이지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어서 조선인들이 일본 땅인 다케시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다라고 답신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외양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맘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바깥의 섬으로 나가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귀경의 도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정의를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정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지만 귀경의 죽도라고 적었어요. 되도 않는 소리죠. 자, 이런 답신을 작성하게 한 목내선과 미남이라는 사람은 당시 장희빈 세력을 등에 업고 집권하던 남인 세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마도가 왜구로 집단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굉장히 유약한 대일 외교를 펼친 게 이 답신의 화근이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답신을 받은 귤진중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뭐 어쨌든 다케시마 우리나라인 거 확인했다 하고 신나서 일본에 들고 갔을까요? 아니죠. 귤진중은 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계속 조선에 머물면서 그냥 죽도라고만 하면 되지 굳이 우리나라의 울릉도라고 붙인 게 마음에 안 든다. 이 부분을 삭제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귤진중은 대마번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부분이 적힌 서기를 수정해달라는 대마도주의 공식적인 두 번째 서신을 들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조선에서는 장인
영의빈이 사사당하고 남인들이 축출되는 갑술 황국이 일어나서 남인 천하가 딱 끝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영의정에 오른 남구만이라는 인물은 대일 강경 노선을 새롭게 펼치게 됩니다. 이 남구만은 지난번에 대마번의 귤진충에게 내준 답신이 모호해서 잘못되었으니 만약 일본이 울릉도를 점거한다면 가까운 강릉과 삼척 지방에 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보냈던 서신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숙종은 남구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전에 조정에서 보낸 답서를 돌려받도록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귤진중은 이놈들 헌 좀 나봐라 하면서 신나서 두 번째 공식 서신을 들고 왔고, 영의정 남구만은 서계를 돌려받아서 울릉도와 다케시마는 동일한 섬이라는 점과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들의 출입을 엄금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써서 다시 건넵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어치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 그러니까 다케시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귀국의 변방 해안 사람들은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마번과 귤진중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조선의 울릉도라는 말을 빼서 아예 은근슬쩍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려는 꼼수를 썼지만, 칼같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든 울릉도라고 부르든 죽도라고 부르든 조선 땅이다 라고 확실하게 못 박혔으니까 귤진중은 이런 답서에 매우 불만을 품고 대마도주의 두 번째 서신에 대한 답서를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조선 조정에서 역시 계속해서 똑같은 답신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귤진중은 아니 그니까 그 조선의 울릉도라는 부분만 빼서 달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조선에서는 아니 그니까 너네가 죽도라고 부르든 다케시마라고 부르든 울릉도라고 부르든 그게 우리 땅이라고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울릉도 문제가 불거지자 조정에서는 이러다가 일본이 기습적으로 점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약 180년 만에 울릉도로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파견된 인물이 장한상이라는 사람인데, 울릉도 등지를 조사한 기록은 울릉도 사적이라는 자료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그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까지 본 사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사적의 내용을 보면 동쪽으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리 높지 않고 바다 대나무가 일면에 나 있다. 동쪽을 바라보면 바다 속에 섬 하나가 보이는데 그 크기는 울도의 3분의 1 미만이고 300여리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장한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동쪽으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은 울릉도 동쪽 2km 거리에 있는 죽도였을 것이고, 뒷부분에 바닷속에 보이는 섬 하나는 독도를 본 기록일 겁니다.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아득하게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는 데다가 이 독도가 잘 보이는 시기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거든요. 근데 이 장한상이 9월에 배를 타고 가서 10월에 돌아왔어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이는 시기에 입도했던 거죠. 자, 이건 조선의 관리가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라고 적은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적은 기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조선에서 장한상을 파견해서 울릉도를 조사한 것처럼 에도 막부 역시 1695년에 울릉도 분쟁에 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인 도토리번에 울릉도가 도토리번에 속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때 도토리번이 아주 확실하게 다케시마는 이바나, 호키에 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이바나랑 호키는 현재의 도토리현이에요. 전남, 전북 크로스해서 전라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바나, 호키, 크로스, 도토리입니다. 아무튼 도토리번에서는 울릉도 영유를 확실하게 부정했고, 그러자 에도 막부는 다시는 일본인이 다케시마로 항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결정이 났으므로 다케시마의 건은 돌려준다라는 말도 합당하지 않다. 원래 뺏은 섬이 아니므로 돌려준다는 말을 쓰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라면서 일본인의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했습니다. 당시 독도는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잠깐 들르는 섬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상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라는 건 울릉도 및
독도 도해 금지령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막부에서 결정한 이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도토리번에 전달되기도 전에 사건 하나가 더 터집니다. 성우사설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 납치당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동네 부사에게 이 사실을 모두 호소했는데 이 부사가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너 말도 안 하고 국경 넘었으니까 2년형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그냥 2년을 구금시켜버린 거예요. 어디서는 장형 100대를 맞고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구금이 됐다가 다시 울릉도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일본 놈들이 울릉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용복이 열이 받죠. 이놈들 내가 가가지고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까지 다 받아왔는데 왜 계속 이렇게 어업을 하는 거냐. 아주 그냥 끝장을 보자 안용복이 착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696년 승려 5명을 포함해서 조선인 11명과 함께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의로. 이른바 안용복의 제2차 도일입니다. 여기서 착실한 준비란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조선 팔도 지도를 들고 관리를 사칭한 겁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푸른 천릭을 입고 검은 갓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가마에 올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냥 어부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원래 안용복은 노비입니다. 노비였다가 수군으로 갔다가 노젓는 군인으로 그때 이제 한창 일본어를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리, 관직 이런 거랑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울릉 자산 양도 감세장이라는 울릉도와 자산도의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관직을 만들어서 조선을 대표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자산도가 무엇이냐? 자산도는 독도를 가리킵니다. 아마 안용복이 우산도의 우자를 자로 잘못 읽어서 자산도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안용복은 곧바로 도토리번으로 가려고 했으나 강풍을 맞고 오키섬에 표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키섬에 표착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놀랍게도 2005년 발견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오키섬 촌장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자료인데 겐로쿠 9 병자년 조선배 차관 한권의 각서라는 제목의 고문서예요. 그러니까 1696년 조선배가 일본 해안에 도착한 일에 대한 한권의 각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용복의 취조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냐라는 일본의 그 주장도 있기는 했거든요. 가상의 인물을 너네가 만든 거 아니냐, 아니면 도토리 번해온 게 가짜다, 기타 등등 겁나 많은 그 주장이 있었는데 2005년에 이 자료가 발견이 되면서 그 소리가 싹 들어갔죠. 왜냐하면 일본의 기록이니까요. 자, 이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안용복이 말하기를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안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고 이것을 대나무섬이라고 합니다. 팔도 지도에 적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두 번째, 강원도 안에 자산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마스시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팔도 지도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용복은 오키섬에 표착해서도 착실하게 준비해간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봐라, 여기가 울릉도고 여기가 독도야, 이거는 조선의 강원도에 속해 있는 섬들이야 라고 주장했다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자, 이후 안용복 일행은 도토리번에 도착해서 번주를 만나 일전에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갔는데 왜 대마도에서 여전히 조선 땅을 침범하려고 하냐 라면서 상소문을 올리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항의했고, 안용복 일행이 도토리번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제 막부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우리의 울릉도 도의 금지령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갔구나, 얘들아 빨리 보내라 라면서 막부에서 급하게 다케시마 도의 금지령을 도토리번으로 보냈고, 대마도에서는 대마도주의 아버지가 도토리번까지 와서 상소문을 제발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 대마도주는 두 섬이 이미 귀국에 속한 이상 혹시 다시 월경하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멋대로 침범하는 일이 일어나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즉시
당연히 무겁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외의 사신을 정해서 호송해 주려고 했지만 안용복 일행이 이를 사양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라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대마도주의 아버지인 소요시자네가 안용복에게 두 섬이 이미 귀국에 속한 이상이라고 확인을 해주었다라는 부분이며 17세기 말 울릉도와 독도가 확실하게 조선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름 성공적인 도의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관직을 실제로 받았을까요? 아니 포상금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조선 관리한테 잡혀서 압송돼서 갑니다. 신하들은 안용복이 허가도 없이 도항을 한 데에다가 관리를 사칭해서 일본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1693년 1차 울릉도 쟁기 때 단호박같이 대처했던 남구만이 안용복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울릉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은근슬쩍 속이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났으니까 이건 높이 쳐줘야 된다. 공로를 인정해주자 라고 해서 1697년 안용복은 일본인들의 기세를 꺾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유배형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던 안용복은 내 몸이 죽어서라도 우리 땅을 되찾으려던 것이었는데 귀향쯤이야 달게 받겠노라 라고 말한 뒤에 유배를 떠났고 이후 유배된 안용복의 행적은 남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사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업적을 세우고 왔다는 걸 그 당시에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조선의 관리를 사칭했고 허가도 없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사실 꽤 큰 범죄기도 하니까요. 시대상으로는. 자, 이렇게 울릉도 쟁계가 마무리가 되자 숙종은 울릉도 등지에 3년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서 단속하도록 합니다. 1710년과 1714년에는 외선이 자주 나타난다 라면서 외선은 자주 울릉도에 들어가 어물을 채취하니 진실로 한심하게 여길만 합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제 신하들 중에는 이제 공도정책 끝내고 우리 백성을 울릉도에 거주하게 하자 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조선은 여전히 공도정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일본에서는 울릉도 쟁계가 끝난 뒤에 막부 사업으로 일본의 김정호라고 불리는 유명한 천문학자인 이노 다다타카를 시켜서 1821년 일본 전국을 실측해서 만드는 지도인 대일본연해 여진호 정전도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제작된 지도는 1930년까지 일본 전도의 기본이 되었는데 이 지도는 오키 섬까지도 측량해서 지도에 넣었지만 울릉도나 독도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울릉도랑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일본이 깨작깨작 울릉도를 침범하긴 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울릉도나 독도를 일본의 영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복잡해지는 1900년대 이후 상황을 알아봅시다. 1903년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교섭하기 시작해요. 일본은 한반도를, 러시아는 만주를 지배하는 한만교환론을 제안했지만 이 협상이 결렬됐고 1904년 2월 6일 일본은 러시아의 국교단절을 통보하고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의 시작이죠. 개판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고종을 협박해서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했고 여기 제4조에 따르면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한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다라는 명목하에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일본의 한 어부가 등장합니다. 독도를 지켜낸 건 조선의 어부였지만 독도를 빼앗은 것도 일본의 어부였어요. 참 특이하죠?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이 어부는 독도에 사는 바다사자인 강치 한 마리가 황소 10마리 값이나 나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사자 뼈도 쓸모가 있고 가죽도 매우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이 강치를 독점하기 위해서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키자라면서 내무성과 외무성에 련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보냅니다. 그러자 독도 편입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내무성에는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았겠죠. 그러다 1877년 태정관 지령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의 재정리 및 지도를 편찬하던 내무성이 영유권 문제를 조사를 하다가 울릉도랑 독도
독도는 자국 국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지적에 포함을 시킬지 여부가 문제가 되니까 당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던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 구두로 질의합니다. 울릉도랑 독도가 우리 땅이 맞아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태정관에서는 영토 문제는 국가 중대 사안이니 서면 질의하라 라는 답변을 했고 내무성은 돌아가서 곧장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문서가 남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태정관에서는 이 질의서를 받고 과거의 외교 문서를 검토해서 내무성과 시네마현에 이러한 지령문을 보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벗어난 곳임을 명심하라 라는 지령을 내리면서 친절하게도 기죽도 약도라는 지도까지 첨부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태정관에서 발견한 과거 외교 문서란 무엇일까요? 바로 안용복과 관련된 울릉도 쟁계 문서입니다. 여기까지 안용복의 영향이 미쳤던 거죠. 작은 납치 사건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이게 조정의 문제로 불거지고 2차 도일로 관리를 사칭을 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자료가 남게 되고 이걸 근거로 태정관 지령문이라는 문서가 크게 남게 되고 이걸 근거로 1905년에 또 기록이 남게 된 겁니다. 진짜 이래서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로 대두가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과거 자료를 찾으니까 계속 이 안용복이 근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릉도랑 독도로 서로 부딪혔던 일이 안용복 때문이니까. 자, 어쨌든 태정관 지령문을 발견한 내무성은 너무 버젓이 울릉도랑 독도가 조선 땅이다 라는 기록이 존재하니까 이거는 대놓고 먹히는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 라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하지만 외무성에선 이걸 강력하게 받아들입니다. 외무성에서는 이걸 승인해서 1905년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인 무주지로 규정하고 울릉도의 일본 명칭이었던 다케시마를 독도에 붙여서 시네마현 오키섬에 편입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좀 이상한 문서가 있지 않았어요? 스르르 지나갔는데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가 있었을걸? 바로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를 편입시키자는 이 이용청원에 독도나 다케시마가 아니라 련코도 이용청원을 했어요. 갑자기 련코도라는 게 등장합니다. 원래 일본은 울릉도에 대나무가 있는 걸 보고 죽도, 즉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송중매의 개념이거나 암초가 많은 곳을 송도, 즉 마스시마라고 부르던 관습에 의해서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으니까 독도는 마스시마야 라고 함께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런데 1840년경에 일본을 항해했던 네덜란드인이 펴낸 일본과 그 주변도라는 지도에 경위랑 위도를 잘못 표시해서 울릉도가 있는 지역에 마스시마라고 잘못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일본인들은 대나무 있던 섬이 마스시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울릉도를 마스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국의 영토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했으면 외국인의 지도에 잘못 표기돼 있으면 정정해줘라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외국인이 잘못 그린 지도 하나로 명칭을 헷갈렸다라는 것부터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리고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가 서양에서는 최초로 독도를 발견해서 독도에 리앙쿠르 락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니까 일본은 또 냅다 이 서양인들이 갖다 붙인 리앙쿠르 락스라는 이름을 줄여서 련코도라고 불렀고 1905년에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독도의 이름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습죠? 계속 명칭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붙여놨으면 자료가 분명히 존재하고 무릉도와 우릉도를 합쳐서 울릉도라고 부른다라는 정보가 존재하고 독도라고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던 것도 중간에 조선시대에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 넘어가서 살게 되거든요. 울릉도가 강원도에 속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 부산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강원도랑 부산에서 울릉도로 넘어가는 건 진짜 빡세게 막았는데 의외로 전라도에서 가는 건 막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류 타고 잘 가면 전라도에서 출발해서 울릉도까지 너무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게 됐는데 전라도 사람들의 방언으로 도를
독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돌섬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이게 돌섬, 석도, 독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반에 이 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강제로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뒤 일본은 한국과 울릉도, 독도와 오키섬을 잇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에 막루를 설치해서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감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1905년 5월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일본과의 해상 전투에서 패배했고 일본은 러일 양국에 전쟁 종료를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러일 강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이 성립이 되고 일본은 곧바로 한국의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시킨 다음에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고 이제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으니까 독도의 편입 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마네현 관리들이 1906년 3월 처음으로 독도를 시찰했고 곧바로 울릉도까지 들릅니다. 대놓고 보여주겠다. 일본 여기 먹었다. 여기 내 땅이다. 여기 뭐 일본 나발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멍청한 거야. 이거 또 기록 남아. 조선은 기록의 나라야. 그러니까 울릉도 군수 심응택은 바로 강원도 춘추 군수인 이명래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내용은 본군 소속 독도가 있는데 일본 관인 일행이 와서 스스로 이르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지가 된 고로 시찰차 방문했다 라고 하는 바 인원과 경비 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적어갔으므로 이에 보고한다 라는 보고서를 올려요. 근데 뭐 사실 뭐 나라 뺏긴 입장에서 독도 시찰 왔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보고서를 받은 춘천군수 이명래는 의정부에 그대로 이 보고서를 올리고 국무총리였던 박재수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면서 앞으로 일본인의 행동을 주시하여 보고해라 라는 내용을 내려보냅니다. 이때 아마 한국은 처음으로 일본이 은근슬쩍 독도를 편입시켰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하게 한 기록입니다. 이후 1945년 발표된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독도는 다시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1951년에 맺은 대일 강화 조약이자 평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나쁜 놈들이어서 전범 국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리틀보이랑 팬맨 맞고 패전국이 됐죠. 자, 그러면 패전국은 뭐 해야 돼요? 뱉어내야죠.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사과하고 그동안 꿀꺽했던 거 다 토해야죠. 이게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평화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과 싸운 미국과 연합군 그리고 일본의 평화 조약. 얘들아, 일본이 짓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을 한 나라로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 합의를 좀 보자 라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한국의 영토 조항이 애매한 게 문제예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일본이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여기 봐라! 문서에 독도가 안 적혀 있지 않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남아있다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한국에 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000개가 넘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 섬이 3,000개가 넘는데 그러면 문제, 울릉도 옆에 딸려있는 죽도 있죠. 이 죽도라는 이름의 섬은 몇 개일까요? 죽도라는 이름의 섬은 전라도에만 20개가 넘게 있어요.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등등의 죽도라는 이름의 섬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주장을 따르면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그 평화 조약에다가 위도랑 경도랑 주소까지 싹 다 적어서 죽도 1, 전라남도에 있는 어디 죽도, 죽도 2, 경상남도에 있는 죽도 3 이런 걸 다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000개를. 그럼 다른 섬들은 왜 주장 안 하고 독도만 가져가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참 대도 않는 소리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순 없죠. 자, 우리는 근거를 들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해야겠죠. 한국은 1946년에 작성된 스카핀 제6
677호를 계승해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재확인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스카핀 제677호 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의 본도와 약 1000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암, 제주도 등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배웠죠? 리앙쿠르암 뭐라고요? 독도라고요. 여기에 분명하게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거는 1946년에 써져 있었던 거잖아. 근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에 적혀 있었던 거야. 이게 더 새로운 문서니까 우린 이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이 일본이 간과한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고 3개월 뒤에 스카핀 문서에 한 줄이 더 붙어요. 그래서 추가된 677-1호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한다라는 추가 조항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고 3개월 뒤에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아주 분명한 근거가 되죠.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얘네들의 말로 사실 다 반박이 돼요. 자, 그리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연안 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해양 주권선을 발표하면서 한국 영해에서 일본 어선이 어패류를 함부로 잡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일명 이승만 라인 혹은 이 라인으로 불리는 평화선의 설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선이 선포되고 나서 해상 세력을 전력 동원해서 평화선 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328척의 일본 선박이 납포가 됐고 약 4,000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구금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땅이고 너네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 잡아간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평화선에 강하게 반대했던 일본도 너무 강경하니까 슬슬 평화선? 그래 일단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척 하다가 1954년에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때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원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서 전역한 홍순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서 전역한 군인이에요. 상위 군인. 그래서 이 홍순칠이라는 사람이 원래 울릉도 사람이에요. 부상 입고 전역했으니까 갈 데가 어디겠어요. 울릉도밖에 없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를 하겠죠. 이 홍순칠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잘 계셨습니까? 제가 나라를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기 어디에 뭐 이상한 게 보여? 그동안 못 봤던 건데? 전투에 나가 있는 와중에 뭐가 새로 생겼네? 해서 보니까 이상한 표목이에요. 나무로 이렇게 길쭉하게 뭐 편말 같은 걸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읽었는데 도근현은 기근 오개촌 죽도. 그리고 옆에 또 다른 팻말이 있어. 주의! 일본 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거친 외국인 이외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영해 내에 들어가는 걸 금지함. 그러니까 이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면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라는 표목이에요. 이걸 발견한 홍순칠은 주민들이랑 같이 이 표목을 그냥 뽑아버리고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라는 표말을 새로 박아버립니다. 얼마 있다가 뭐 우리 동네 또 잘 있나 한번 돌아볼까 해서 갔는데 우리가 세워놨던 푯말이 없어지고 또 다시 그 일본인 푯말이 다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일본의 순시선이 계속 막 독도랑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어민들을 위협을 하고 쫓아내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이를 알게 된 홍순칠은 어떻게 했겠어요?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울릉 경찰서에 가서 이걸 다 얘기를 해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독도랑 울릉도 막 와가지고 깽판을 친다. 이거 좀 혼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다. 지금 본토에서는 중내산에 뭐 38선을 근내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울릉도가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러다 지금 서울이고 뭐고 다 뺏기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울릉도의 영토 싸움에까지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순칠이 나라에서 못 지키면 나라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같은 상위 군인들을 모읍니다. 울릉도에 있었던 부상당해서 전역한 군인들을 모아요.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을 해서 독도를 지키러 직접 갑니다. 그래서 땅
한 돈, 뭐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모아가지고 부산에 가서 수류탄 사고, 보트 사고, 총 사고, 막 무기 사고 다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낡은 배 하나 타고 딸딸딸딸 간 거야. 독도로 직접. 그러면서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서면서 이 어민들을 지켰고, 남는 시간에는 뭘 했겠어요? 나무 뽑아다가 거기다가 뭐 자기들이 잘 곳 짓고 미역을 채취해. 왜?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거 갖다 팔아야 돼. 미역 갖다 팔아가지고 총 한 자루 더 사야 돼요. 그리고 독도잖아요? 태풍이 오면 어디 숨을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풍 오면 거기서 버티면서 빗물 받아먹고 미역 캐가면서 이거 어떻게든 연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그 표목을 세웠잖아요. 이걸 기억을 했던 거야. 이놈들 절대 뽑아갈 수 없는 걸로 하나 만들어주마 이래가지고 절벽, 돌에다가 한국령 이렇게 아예 글자를 새겨버렸어요. 절대로 이 독도를 일본 놈들한테 빼앗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독도를 지키던 1945년 5월 23일 저 멀리서 일본 배 하나가 통통통 오기 시작해요. 배의 이름은 오키선. 대포가 장착되어 있는 꽤나 큰 군함 450톤 정도 되는 순시선입니다. 점점점 독도를 향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오지 말라라고 정지 신호를 보내요. 근데 오키호는 이걸 무시하고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짜 상륙하겠는데? 하니까 의용군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오키호가 그냥 배를 돌려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홍순칠은 여기서 방심하지 않았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북 경찰군으로 가서 중화기를 하나 빌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포탄이 없어. 그냥 중화기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분명히 일본군이 다시 올 텐데 우리는 포탄도 없고 소총 갖고 하기에는 얘네들이 대포 한 방 쏘면 우리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사를 짓다 남은 목재로 무기 모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미있죠? 이사부가 처음 독도를 복속시킬 때 나무 사자를 만들어서 이 울릉도를 복속시켰던 것처럼 나무 모형으로 대포를 만들었고, 이게 하얘니까 먹을 갈아가지고 까맣게 칠한 거예요. 쇠처럼. 그리고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돌아가게 만들었어. 손기술도 좋으시지? 그래서 이 나무 모형을 갖다가 섬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위장포로 덮어놨어요. 자, 그리고 진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순시선이 또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용군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왔을 때 위장포를 확 벗기는 거야. 자, 그러면 따단 가짜 나무포가 이렇게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번에 우리가 왔던 것 때문에 얘네들이 대포까지 설치했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가짜 대포를 보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대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화기를 가져와서 저 대포를 무력화시키고 독도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독도 의용군들은 이제 방법이 없어. 박격포는 있는데 포탄은 없고 저 대포는 나무로 만들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총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항해요? 독도를 떠나든가 독도를 지키다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독도를 떠나는 거였겠지.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때마침 경북 경찰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일본 순시선이 왔다는 걸 전에 들었던 건지 박격포 포탄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포탄을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 이제 박격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근데 진짜 며칠 안 지나서 또 일본 순시선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2대가 왔어요. 동도를 향해서 헤쿠라호가 왔고 반대편 서도를 향해서 오키호가 또 오고 있었어. 양쪽에서 포위하듯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순칠이 근처까지 왔을 때 내가 신호하면 박격포를 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는 달려 내려가가지고 오지 마라 라는 느낌으로 이제 연막을 쳤어요. 연막탄 치면 이제 오지 마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지해라, 너네 가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냥 다 씹고 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박격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총을 한 방 땅 쏴요. 그러니까 이제 박격포가 발포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리를 가늠해서 방향을 맞춰서 쏴야 되는데 가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생 육안으로 보고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하면은 맞겠는데 하고 그냥 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맞겠어요? 안 맞죠. 포탄 쐈는데 빗나가요. 2번째 탄 쐈는데 빗나가요. 3번째 탄 쐈는데 빗나가요. 4번째 탄 쐈는데 빗나가요. 5번째 탄 쐈는데 0.4격 끝났죠? 명중합니다.
4발 쏘고 나서 0.4격 딱 끝내고 바로 해쿠라고에 명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순시선 두 척이 진짜 당황한 거야. 맞을 줄은 몰랐는데? 저게 진짜 대포였네? 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사상자가 생겼다라는 일본 내에 신문 기사가 뜨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 포로 무장한 450톤급 순시선 두 척에 소총이랑 가늠자도 없는 박격포로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바로 독도 대첩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독도를 지키는 게 경찰이게요, 군인이게요? 이 독도 의용 수비대가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한테 업무와 장비를 모두 인계를 하면서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독도 의용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독도는 경찰이 계속해서 경비를 섭니다. 이렇게 문서로도 무력으로도 독도를 빼앗지 못한 일본은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994년에 더 집요하게 독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해양법이 발효가 돼서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 독도처럼 어떤 영토의 기점이 되는 중심으로 12해리까지 이 땅의 영토다라고 인정이 됐는데 해양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는 이 기점으로부터 200해리까지가 영토다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도를 먹는 순간 영토가 늘어나고 1905년에 러시아랑 전쟁 때 독도에 막루 설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해요. 근데 또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요충지인데 여기가 황금 어장이기도 하고 그 안에 미래 자원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무조건 독도 돌섬이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뛴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죠. 그래서 일본은 2005년에 1905년 2월 22일에 독도를 시네마현 오키섬 관할로 편입시킨 지 100년이 되었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자, 물론 한국도 지지 않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칙령 제41조를 제정해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릉 정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라면서 관제 개정이 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해서 독도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섬을 두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각자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한국에도 알려졌고, 그러니까 한국은 독도 수호를 강화하면서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시마네현이랑 아예 자매관계를 끊었어요. 교류를 중단했다는 얘기죠. 일본은 1905년에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웃긴 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1900년에 무주지라서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랑 일본이 17세기부터 발견해서 일본의 고유 영토야 라는 말은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고유 영토인데 무주지래요.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이에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정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나 한국이 이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 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건 굉장히 듣기에 좀 공정해 보이는데 가서 제3국에 우리의 주장을 펼치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제 텀블러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이 도둑놈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다시 텀블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도둑놈이 또 좀 있다가 야, 그 텀블러 내 거였는데 경찰서 가가지고 누구 건지 확실하게 소유권을 다퉈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텀블러는 원래 내 건데 갑자기 경찰서에 가서 이 텀블러의 소유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다투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바라는 거예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로비를 했거든요. 좀 더 유리해요.
어쨌든 일단 영토 분쟁 지역으로 올려놓고 나면 우리한테도 승산이 있다. 그리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올라온 거 봐라. 한국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찔려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독도는 한국 땅이고 여기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일본이 너무 열받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약간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야 태정관 지령문 봐. 이거 뭐 제 677조-1 봐. 샌프란시스코 조약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끝내려고 해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국제사회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다 우리의 말이 맞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게 너네 땅이다라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일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본의 주장을 그저 무시만 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 후드려 패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 한국의 영토라는 걸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